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마이크 안 껴져가지고. 자, 오늘, 주택법 할 차례입니다. 그죠? 주택법을 한번 전체를 한번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법이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어렵게 느끼고 아마 모의고사 시험 치르면 점수가 좀 안 나올 겁니다. 좀 어려워하죠. 그죠? 어려워하는데 건축주택을 좀 유달리 어려워하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내용적으로 보면 이게 어렵느냐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그거는 결코 아니거든요. 결코 아니고 우리 공법 6개 법률 중에서 가장 문제를 쉽게 출제하는 게 주택법입니다. 문제가 제일 깔끔한 것은 도시개발법, 그 다음에 문제를 제일 쉽게 내는 것은 주택법,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구성 요소가 세 군데, 크게 세 가지 논점이 있거든요. 첫 번째가 용어입니다. 용어 정의. 시험에서 2개 나옵니다. 주택법에서만 쓰는 각종 용어들이 있거든요. 국민주택, 그 다음에 세대 구분형 공동, 도시형 생활주택, 그 다음에 공구, 리모델링, 그 다음에 단지의 개념, 이런 것들이 출제가 빈번하게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건설이죠, 건설. 주택을 지어야 되겠죠, 그죠? 건설은 여러분 3대 쟁점이 있거든요. 하나가 등록, 또 한 개가 조합, 또 한 개가 주택을 지을 때는 뭘 봤냐면 사업, 계획, 승인한 것 같습니다. 이 말이 좀 생소하신 분들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손바닥에 좀 써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사업계획 승인 자꾸 반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 공급 있죠, 공급. 주택을 공급해 주는 거. 공급해 주는 거는 이제 공급 정책이 있겠죠, 그죠? 투기할지구, 분양가 상한제, 조정지역, 그 다음에 전매 가능 사유, 공급 질서 교란 행위, 뭐 이런 등등의 내용을 가지고 출제를 합니다. 시험은 7개가 나오는데요. 용어에서 2개 정도. 그 다음에 조합에서 100% 출제하고요. 등록에서 1개, 사업계획 승인에서 1개. 그 다음에 공급에서는 제도별로 좀 돌리면서 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나오기도 하고, 투기할지구가 나오기도 하고, 조정지역이 출제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공급질서 교란 행위라고 있거든요. 그런 청약 통장 같은 거 사고 팔고 하면 안 되죠. 그런 거 사고 팔았을 때 나타나는 법적 효과. 그 다음에 전매 가능 사유, 뭐 이런 등등을 가지고 2-3문제 정도를 번갈아 가면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가 막 어렵다든지 이런 건 아니에요. 이런 건 아닌데 이 주택법이 좀 어려운 이유가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끼는 이유가 있죠. 왜 그래요? 잘 안 보죠? 잘 안 봅니다. 이거 왜 잘 안 봅니까? 뒤에 있었어. 너무 간단합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뒤에 있기 때문에. 뒤에 있으니까. 우리가 옛날에 학창시절에 공부할 때도 앞부분은 보면 손때가 묻어가 책이 새까맣거든요. 뒷부분에 가면 책이 그죠? 하얗죠. 이유는 이제 잘 안 봅니다, 이게. 공부하시는 분들도 그렇거든요. 공부하시면서 항상 어디부터 본다? 국토기법 맨 앞에부터 봅니다. 쭉 보다가 어디쯤 가면 지쳐버립니까? 정비법 초반부에 가면 지칩니다. 지치고, 와, 민법 다 까먹었다, 이거. 개론 다 까먹었다, 이러면서 어디로 넘어갑니다. 정비법 다음에 어디로 간다? 민법이나 개론으로 넘어갑니다. 건축주택은 잘 안 봐요. 그리고 이제 우리 수업 자체가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수업을 여러분들이 수강을 하시면서도 건축주택법에 가면 좀 지치는 경향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법 양이 6개의 법률 중에서 제일 많습니다. 워낙 양이 많거든요. 그리고 워낙 또 못 알아듣기 때문에 설명을 또 자세히 안 곁들이면 안 됩니다. 그 설명과 이런 등등을 같이 하다 보니까 항상 건축주택은 뒷부분에서 보강 내지는 맨 마지막 시간에 이게 강의가 진행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긴장도가 좀 떨어지는 경향들도 좀 있더라 이겁니다. 근데 뭐 괜찮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건축주택은 내용이 결코 어려운 건 아니라서 조금만 신경 쓰면 금방 극복을 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크게 뭐 걱정할 내용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건축주택은 상반기에 공부하는 법이 아니고 하반기에 하는 거라서 지금 이후부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크게 걱정할 바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건축주택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개념 파악을 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하루 정도 날 잡아가지고 하루 종일 건축법을 하든지 하루 종일 주택법을 하면 7개 중에서 5개는 맞춥니다. 7개 중에 5개. 그러니까 지금 1개, 2개 맞춘다 하더라도 공부를 안 해서 점수가 안 나오는 거는 괜찮죠? 그죠? 뭐가 문제입니까? 공부를 했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 게 문제죠. 그죠? 안 했어. 점수 안 나오는 건 아무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그거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공부를 하면 점수가 나온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바는 아니죠.
있지 않느냐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집에 집이 아니죠. 지금 책상 앞에 걱정 인형들이 아마 그죠? 한 10개는 놓여져 있을 건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한번 해봅시다. 오늘 주택법 한번 다 나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용어부터 볼게요. 매년 출제되고 2문제씩 꾸준하게 내고 있습니다. 자, 주택의 개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주택법상의 주택의 개념입니다.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뭘 포함한다? 부속 토지가 포함됩니다. 그 줄짝. 주택인데 토지가 포함돼요. 부속 토지가 포함됩니다. 단독과 공동으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죠. 단독과 공동으로 구분합니다. 단독과 공동으로 구분되는 건 아시죠? 밑에 그 3번에 보시면 구조상 분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단독 공동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거 시험에 얼마 전에 나왔어요. 좀 잘 보실래요? 우리가 이제 건축법에서 그죠? 건축법에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분류를 하죠. 용도 분류해서 그죠? 단독주택의 종류에는 뭐가 있다? 협의의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흔히 이야기하는 그죠? 단독주택. 그래서 우리가 수업할 때는 이걸 앞단독, 이거 뒷단독 이렇게 우리가 국토개혁법 매수청구할 할 때 매수를 거부하거나 매수를 지원할 때 3층의 단독을 짓는다 때 그 3층의 단독은 요걸 말한다고 했죠. 뒤에 있다 해서 뒷단독, 요거는 앞에 있다 해서 앞단독. 다르게 얘기하면 큰 단독, 작은 단독 이렇게 구분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다중이 있죠. 그 다음 뭐가 있고? 다가구가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기숙사는 아니다. 기숙사 아니다. 기숙사가 어떻게 단독이고. 기숙사는 아니고 공간입니다. 공간.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냐면 아파트가 있죠. 또 연립이 있죠. 또 다세대가 있죠. 목소리가 좀 커지기 시작하네. 그 다음 뭐가 있어요? 기숙사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공동주택의 개념입니다. 이건 어디에 있는 거냐면 이제 건축법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주택법으로 넘어옵니다. 주택법으로 넘어오면 주택법에도 주택의 종류는 단독과 공동, 좀 전에 말하죠. 구조상 단독과 공동으로 구분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주택법에 오면 뭐가 빠진다? 단독에는 뭐가 빠진다? 공간이 빠집니다.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리고 뭐가 빠져요? 이건 똑같은데 기숙사가 주택법에 오게 되면 주택법에서 이야기하는 단독주택의 종류에는 공간이 포함이 되지 않고요. 기숙사도 공동주택에는 기숙사가 포함이 안 됩니다. 기숙사는 어디로 가냐면 준주택으로 빠져나가요. 준주택으로. 그래서 주택법과 건축법에서 단독 공동의 개념이 다릅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 이게 3년 전에 시험에서 한번 나왔더랬는데 그 3번에 보시면 그 정리를 제가 해놨거든요. 해놨는데 단독주택 보시면 주택법에서는 뭐가 되어 있냐면 단독, 다중, 다가구죠. 그 다음에 건축법에 가면 뭐가 있어요? 공간이 있죠. 그거 플러스 해가지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 가시면 아파트 연립 다세대는 똑같은데 뭐가 포함되어 있다? 기숙사가 포함되어 있죠. 이게 이제 건축법과 주택법의 차이점입니다. 이걸 꼭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위에 2번에 보니까 준주택이 나오죠. 준주택. 이건 단독 출제가 2번이나 됐더랬는데 준주택의 종류를 그냥 물어봅니다. 그 준주택은요. 주택 외의 건물과 뭘 말한다? 그 부속 토지로서. 그러니까 주택이나 준주택이나 둘 다 뭐를 포함한다? 네, 토지를 포함한다는 개념. 토지가 포함됩니다.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다음 시설을 말한다 이래가지고 첫 번째 뭐랍니까? 기숙사. 봐요. 기숙사가 주택법에 오니까 공동주택이 아니고 뭐로 분류됩니까? 준주택으로 분류합니다. 그 다음에 다중생활시설. 다중생활시설은 고시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고시원. 고시원은 바닥 면적이 500 미만이면 2종 건성이에요. 근데 바닥 면적이 500 이상이 되죠. 그럼 뭐가 된다? 숙박시설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숙박시설인 다중생활시설이나 이종건생인 다중생활시설이나 전부 다 뭐더라? 준주택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주택이 있어요. 노인복지주택은 뭡니까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실버타운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실버타운. 그 다음에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아시죠? 그죠? 오피스텔은 건축법에 가면 뭐로 분류하냐면 업무시설을 분류합니다. 업무시설로.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준주택으로 우리가 분류되는 겁니다.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별도로. 이거는 암기사항이죠. 첫 번째 뭐야? 기숙사. 두 번째, 다중생활시설. 이종이든 숙박이든. 그죠? 똑같이. 그 다음에 노인복지주택. 그 다음에 오피스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금 지원에 따라서 우리가 국민주택이냐 민영주택으로 부르는데 국민주택 한번 볼게요. 국민주택이라는 것은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 인주택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죠? 국민주택 규모입니다. 규모 얼마 85 이하 짜리를 말하는데 누가 지어야 되냐면 국가, 지자체, 주공,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85 이하 80의 공통점이에요. 그 다음에 국가, 지자체의 재정이나 주택, 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서 건설되는 얼마짜리 85 이하면 이게 뭐가 된다? 국민주택이 된다 이겁니다. 공통점은 전부 다 얼마 이하가 돼야 돼요? 85 이하. 그래서 국민주택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책을 뚜렷이 찾아보셔야 돼요. 이러면 국민주택이 돼요. 공공이 짓는 85 이하. 그죠? 공공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서 건설하는 85 이하가 국민주택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주택공사가 여러분 봐요. 우리 주변에 주공이 아파트를 지었거든요. 근데 전용 면적이 100제곱미터짜리 주택을 지었어요. 이거 뭐예요, 이거? 이게 민영이에요, 민영입니다, 이거는. 그죠? 왜? 85여가 아니잖아요, 그죠? 민영이 돼요. 그래서 밑에 민영 보시면 우리가 민영을 뭐 여러분들이 알겠지만은 밖에 있는 민간인들은 착각합니다. 민영은 민간이 지으면 민영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뭐가 아닌 거? 국민주택이 아닌 주택. 마이너스 개념이에요, 마이너스 개념. 국민주택이 아닌 주택이 민영입니다. 국민주택이 아닌 주택. 국민주택이 아닌 주택. 그러니까 국민주택 아니죠. 주공이 100제곱미터짜리를 지었으니까 국민주택은 아니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민영이에요, 민영. 이 양자를 국민주택이나 민영이냐를 구분하는 실익이 옛날에 있었거든요. 옛날에 이제 어떤 실익, 지금은 이제 실익이 없어요. 실익이 없는데 옛날에 어떤 실익이 있었냐면 지금은 우리가 통장이 청약을 넣기 위해서 통장이 지금 한 종류죠. 그죠? 종합통장이잖아요. 그죠? 한때 여러분들이 그 기억하시는가 모르겠는데 통장의 종류가 3개가 있었어요.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면요. 국민주택을 공급받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청약예금이나 부금에 가입하면 민영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통장의 종류, 내가 공급받고자 하는 주택이 뭐냐에 따라서 가입하는 통장이 달랐던 적이 한때가 아니죠. 과거에 있었더랬어요. 그게 불과 얼마 전입니다. 그러다가 종합통장에 나오고 종합통장은 국민주택이나 민영이나 둘 다를 갖다가 청약을 넣을 수 있게 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 청약저축가입자들이 민영을 신청을 못하고 청약예금이나 부금가입자들이 국민주택을 신청 못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생기더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통장 가입한 기간이 지금 20년, 30년 넘은 통장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과거에 그런 통장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합통장이라는 개념을 만들면서 우리가 민영, 그다음에 국민 둘 다를 청약을 넣을 수 있게 했고요. 지금은 옛날에 가입한 통장이라 하더라도 전부 다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게끔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구분의 실익이 옛날에 이제 청약을 넣을 때 그죠? 그 차이점이 있는데 지금은 좀 그 실익들이 조금 과거에 비해서 좀 퇴색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국민주택이라는 것은 누가 짓는? 공공이 짓는 85 이하. 또 누구로부터? 국가지자체 내지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서는 85 이하를 말하죠. 민영은요. 국민주택이 아닌 주택을 말합니다. 됐죠? 국민주택 규모가 나옵니다. 이건 아시죠? 전용 면적이 얼마? 85 이하면 국민주택 규모인데 이건 시험에 안 나오고 밑에 예외가 나옵니다. 예외. 85인데 어떤 데 가면 100이에요. 수도권을 제외한 줄짝, 도시가 아닌 줄짝, 읍면지역 줄짝 세 가지를 갖춰야 돼요. 수도권이 아니고 또 도시도 아니고 또 읍면지역. 강원도 평창군 위지면 토수리에서 아파트를 짓죠. 그죠? 그러면 전용 면적이 85가 아닙니다. 뭐 100제곱미터면 100제곱미터. 이게 지금 너무 많이 이겨 놓을 겁니다. 원칙은 얼마인데? 85 이하죠. 자, 근데 어떨 때는 100입니다. 어디에서? 수도권을 제외하고 또 도시도 아니고 또 읍면지역에서 있죠. 그러면 100입니다. 그 다음에 규모별 건설 비율 보시면 국장은 주택 수급 적정을 계획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는 사업 주체가 건설한 주택에서 몇 프로까지? 75% 동그라미. 근데 갈로 안에 형광펜 조합주택이나 고용자가 건설한 주택은 몇 프로까지? 100%까지. 일정 비율 이상을 국민주택 규모 즉 85 이하로 짓게 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이제 주택의 규모를 퍼센테이지를 갖다 정해버립니다. 몇 프로까지? 75%. 근데 조합주택이나 지역 직장 조합이죠. 그다음에
예,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은요, 별게 아니고, 고용자, 회사의 고용자, 즉 회사 대표가 아파트를 지어서 종업원들에게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밖에 나가면 뭐라 부르냐면 사원 아파트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죠? 그럴 때는 몇 프로? 100%. 그래서 어떤 데 가보면요. 조합주택인데 전 평수가 전 세대가 85, 전용 면적 85 이하로 구성되어 있는 단지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죠? 몇 프로까지 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100%까지. 조합주택이나 고용자 건설주택은 몇 프로? 100%. 일반적으로 몇 프로? 75% 범위 안에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짓게끔 조율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모별 건설 비율입니다. 그 다음에 기간시설과 간선시설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자, 이거 잘 봐야 돼요. 기간시설은요, 도로나 상하수도, 전기통신, 가스, 난방 등의 시설을 기간시설이라고 불러요. 기간시설. 이건 아파트 단지 안에서 도로 있죠? 집집마다 상하수도 있죠? 전기, 가스, 통신, 난방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다 뭐가 된다? 기간시설입니다. 집에 가셔가지고, 그죠? 전기, 통신, 가스, 난방을 보고, 니는 뭐다? 기간시설이다라고 한번 걔를 불러주세요. 네? 자, 간선시설이 뭐냐면, 간선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간선. 그렇죠. 간선이란 말이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잖아요. 그죠? 간선. 간자가 무슨 간자일까요? 사이 간자입니다. 사이에 있다. 연결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사이에서 연결해주는 시설을 간선이라고 그러거든요. 간선은요, 연결하는 시설입니다. 간선은 도로나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난방 등의 단지 안에 있는 기관시설하고 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관시설하고 두리를 마하는 시설 연결하면 이걸 뭐라 그런다? 간선시설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다만 가스, 출작, 통신, 난방은 단지 안의 기관시설을 포함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스, 통신, 난방은 단지 안에 있는 기관시설을 포함한다. 무슨 말이에요? 안에 있어도 뭐가 된다? 간선시설이다 이 말이죠. 안에 있어도 뭐더라? 간선시설이다 이 말입니다. 자, 요거는 설명 좀 들으셔야 돼요. 자, 아파트 단지가 있거든요. 단지 안에 도로가 있어요. 집집마다 전기, 통신, 가스, 난방이 있단 말입니다. 단지 밖에 그죠? 도로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전기, 통신, 가스, 난방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자, 단지에서 아파트가 지어집니다. 아파트가 지어지면요, 집집마다 전기, 통신, 가스, 난방이 있죠. 그리고 동별로 있죠, 그죠? 아파트가 준공이 됐어요. 준공이 되면 어떻게 집집마다 전기불 들어오고 통신, 가스, 난방 다 들어옵니까? 그건 아닙니까? 에? 아니 아파트가 준공이 됐다니까요. 그럼 집집마다 전기, 가스, 통신, 난방이 들어오냐고.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옵니다. 밖에 있는 시설하고 뭘 해준다? 연결해줘야 돼요. 연결. 그래서 아파트가 준공이 되죠. 그러면 제일 마지막으로 하는 공사가 단지 밖에서 이걸 연결하는 공사를 맨 마지막으로 해요. 이게 이제 공동구 같은 게 설치가 돼 있다. 공동구가 만약에 우리 공동구 아시죠? 공동구가 설치되어 있으면 파이프라인만 연결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밖에 있는 전기, 통신, 가스, 난방, 도로하고 다 연결해 줘야 됩니다. 연결하는 걸 뭐라 불러요? 연결하는 것을 뭐라 부른다? 간선시설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간선시설입니다. 간선시설. 그죠? 그러면 안에 있으나 뭐 밖에 있으나 뭐 연결하나 뭐 똑같은 전기인데 도로인데 가스인데 말라고 이렇게 구분하냐 이거죠. 안에서 뭐예요 이게? 기관시설이죠. 밖에서 뭐예요 이거? 연결해 이제 간선시설이지 뭐 밖에서는 간선시설이고. 말만 하면 틀리네. 밖에서 뭐예요 이게? 이게 뭐예요 이게? 배웠는데 이게 바로 도시군 계획 시설이에요. 틀리고 웃고 성격은 좋아가지고 그죠? 그 도시군 시설이죠. 이게 똑같은 도로인데 똑같은 가스인데 달라요. 안에 있으면 뭐가 되고 기관시설, 밖에 있으면 도시군 계획 시설, 연결하면 간선 시설이죠. 이거 왜 구분할까요? 구분하는 이유가 있겠죠. 구분하는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죠? 왜 구분할까요? 구분하는 이유는요, 비용이에요, 비용.
돈을 누가 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안에 있으면 누가 설치하는 게 원칙이냐면 사업 주체가.